안녕하세요. 박재열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저희 2022년도 서울시 운전직 우리 자동차 구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문제는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뤄왔던 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과거에는 문제가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바로 찍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현재 올해 문제 나왔던 거는, 문제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조금 평이한 수준이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바탕이 된 상황에서 조금 응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나왔다고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는 혹시라도 앞으로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기본 베이스를 조금 이제 잘 깔아 놓으셔야지 이제 문제 푸는데 좀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 보통 이제 한 문제,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제 10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구조 10문제, 우리 도교 10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문제를 풀 때 보통 한 문제당 한 1분 정도를 풀어야지 이제 수월하게 이제 문제가 푸는데, 문제도 길고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또 응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또 문제가 또 생기게 됐어요. 자, 생기게 됐는데 앞으로 좀 준비하시는 분은 기본 바탕 중심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조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자동차에서 완속 충전 시 외부 교류 전원 AC를 직류 전원 DC로 변환하여 고전압 배터리에 충전시키기 위한 장치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문제 중에 가장 핵심된 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가장 옳은 것, 가장 먼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수업을 할 때도 4개의 선지가 있으면 꼭 2개는 아니야. 근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면서 변별력을 막 갖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올해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조금 나왔어요. 자,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시 문제로 와서 가장 옳은 것.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답은 일단 4번입니다. OBC 또는 OBCM이라고 합니다. 온보드 차저 모듈 또는 온보드 차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4번을, 온보드 차저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만 쓰는 장치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수업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쓰지 않았던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답도 찾을 수가 있고, 왜? 기존에 나왔던 요 3개는 다 하이브리드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뭐 LDC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MCU도 마찬가지고 BMS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학습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하고 엔진하고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고전압 배터리에서 모터를 굴리기 위해서, 왜? 저장되어 있는 전기는 무슨 전기? 예, DC였어요. 그렇죠? 직류 전원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 DC예요. 그러면 모터는 보통 이제 교류를 쓰게 되거든요. 교류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그래서 인버터가 필요하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부하는 장치가 따로 없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감속을 하거나 자동차가 감속을 하거나 서행 또는 이제 정지를 할 때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뭐가 됐다고요? 발전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발전기의 전기를 만들어서 그러면 또 교류 전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원을 배터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바꿔주는 놈이 있는데, 조금 명칭은 좀 다르다 했는데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똑같이 인버터를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터를 쓸 때는 이 방향으로 모터를 쓰고, 저장을 할 때는 반대 방향에서 우리 교류 모터를 어디로? 고전압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교류를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놈이 인버터라는 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게는 180V,
뭐 더 작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많게는 뭐 360V까지도 이렇게 이제 모터를 고전압 배터리의 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라이트도 그렇고 뭐 뒤에 우리 흔히 말하는 브레이크 등도 그렇고 다 12V 같은 거 이렇게 뭐 5V짜리나 11V를 쓴단 말이에요. 기껏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고전압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모양은 똑같은데 라이트를 따로 만들고 고전압용으로 따로 만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여기 고전압 배터리를 일반적인 전장 장비에 쓸 수 있게끔 전압을 뭐 180V라든지 또는 뭐 360V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여서 LDC, Low DC-DC 컨버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전반적인 충전과 방전과 그 다음에 충전하고 방전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니까 뭐 냉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전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를 이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배터리의 관리를 해주는 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BMS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는 여기에서 전기를 줘가지고 돌려줬어요. 그렇죠? 돌려주는데 전기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그러면 모터가 빨리 돌아가거나 천천히 돌아가거나 또는 힘있게 돌아가거나 힘이 약하게 돌아가거나 조절해 줘야 되는 놈이 하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원래는 인버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이 인버터 역할하고 같이 이제 MCU, 모터 컨트롤 유닛이라 그래서 모터를 제어를 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전체적인 통합 제어를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일반적인 큰 테두리에서 장치들을 학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놈들이 MCU, 그렇죠? 모터를 제어해주는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전반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BMS, 그 다음에 라이트도 써야 되니까 고전압을 약간 낮춰가지고 일반 배터리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이렇게 필요했어요. 자, 이렇게 해준 게 요게 세 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생제동에 의해 가지고 감속을 할 때 회생제동에 의해서 전기가 일부분 발생을 하는데, 그때 모터로 저장할 수 있는 전기가 한계가 있겠죠. 감속을 하거나 정지하는 게 이제 계속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배터리에 전기를 공급을 잘 못해주니 고안을 해낸 게 뭐였어요? 플러그인 HEV. 그렇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서, 그러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만 없을 뿐 모터 돌리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하고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을 할 때는 뭐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충전 인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꽂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외부 전기가 교류가 공급이 되죠. 교류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충전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전압 배터리에 이제 배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기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1번의 정답인 OBC가 되죠. 온보드 차저 또는 OBCM이라고도 합니다. OBCM. 또는 OBC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러면 얘 하는 역할이 뭐냐? 교류 전기를 자동차 내로 들려와서 배터리가 보통 이제 전기 자동차는 뭐 450V 정도 이렇게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 고전압을 만들기 위해서 전압을 높이는 건 뭐예요? 승압이라고 하죠. 승압을 시켜주고, 승압을 시켜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배선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요. 뒤로 가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OBCM의 역할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1번 푸는 데는 크게 뭐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우리 굉장히 좀 뭐
문제로 많이 접했는데 조금 응용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자, 보기의 규격을 갖는 타이어의 외경과 유사한 값 미리는 그래서 단 1인치는 24.4 뭐 이렇게 4mm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수업할 때도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기존의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건 각각을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DOT, 뭐 미국 교통안전국에 대한 뭐 인정을 받은 타이어다. 그렇죠? 타이어 우리 사이드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P, 뭐 승용 자동차의 기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어요? 타이어의 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편평비. 자, 편평비라 하면 타이어의 높이를 뭘로 나눠준 거예요? 폭으로 나눠준 값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디얼 타이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휠의 외경 또는 타이어의 날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게 요거하고 요거였습니다. 그렇죠? 앞쪽에 있는 게 뭐예요? 하중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제가 하숙생 막 이 얘기를 막 노래도 부르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 있는 게 하중 기호고요. 뒤쪽에 있는 게 속도 기호였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자, 문제를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본 거예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있으면 우리가 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타이어의 전체적인 이 외경이 얼마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좀 지울게요. 응용을 하시면 되죠. 먼저 얘가 뭐였다고요?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높이가 타이어 폭의 몇 퍼센트? 45%. 그렇죠? 45%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이어의 높이는 얼마라는 거야? 휠의 직경은 일단은 18인치가 나왔어. 18인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인치예요. 1인치는 2.54cm. 요 조금 지금 뭐 틀릴 수도 있는데 2.54cm예요. 좀 이게 오타가 좀 났네요. 2.54cm. 그렇죠? 근데 여기는 미리로 나왔으니까 25.4mm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18인치 곱하기 2.54, 25.4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24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뭐 대략적으로 이제 한 457mm 정도 나오나 봐요. 제가 이제 미리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산기를 못 들고 가니까 직접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요만큼이 얼마? 457mm예요. 그러면 여기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높이를 구해서 요만큼하고 더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편평비는 타이어의 높이를 뭘로? 폭으로 나눠준 건데 이 편평비가 얼마래요? 45래요. 그렇죠? 45%래요. 그러면 폭에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45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폭이 얼마래요? 245.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10 정도 되나 봐요. 110 정도. 그쵸? 110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면 요만큼이 110이니까 요만큼을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2를 해주게 되면 한 220 정도.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677이니까 요 비슷한 거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면 67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뭐 풀 수도 있는 내용인데 뭐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 자동차용 교류 발전기 구성 부품 중 로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문제가 또 가장 뭐 이런 얘기 또 나왔어요. 가장. 자, 1번 한번 볼게요. 로터는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코일과 전기자 철심에 상당하며 자속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다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직류 발전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류 발전기는 크게 안쪽에 로터가 있었고 뒤쪽에 뭐가 있었어요? 정류자 대신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슬립링이 있었죠. 브러쉬를 연결을 해가지고 얘가 무슨 식? 타려자식. 그렇죠? 외부에서 전기를 줘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타려자식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자석을 만들어서 직류 발전기하고 다르게 속도에 상관없이 전압도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도 이제 자유롭게 좀 생산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직류 발전기에 엔진의 회전수가 낮을 때 이제 제대로 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직류 발전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하고 똑같냐면 뭐하고 똑같아요? 얘는 바깥쪽에 있는 개체라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류 발전기는 뭐하고 거의 똑같아요? 못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바깥쪽에 하우징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우징 안쪽에 개철과 계자철심이 있었습니다. 계자철심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전기자 축에다가 코일을 감아놓고 절편을 연결을 해서 그렇죠? 요게 이름이 뭐였어요? 아마추어 전기자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정류자가 있었죠. 그럼으로써 여기 있는 개철하고 계자철심이 자석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서 뭐하고 같이요? 벨트에 연결을 해서 우리 엔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엔진하고 연결을 시켜서 회전을 통해서 어디로 전기가 나와서 이 정류자를 통해서 정류를 시켜줬습니다. 그렇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를 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뽑아낼 수 있게끔. 그러면 자석의 역할을 해주는 건 좀 전에 얘가 자석의 역할이니까 지문이 1번이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전기자 코일은 얘니까 뭐가 틀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죠. 로터는 직류 발전기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개철과 계자철심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고 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 로터는 로터 철심, 로터 코일, 슬립링, 로터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렇죠? 안쪽에 이렇게 코일도 있고 전기를 줌으로써 N극, S극, N극, S극으로 자화를 시켜서 자석이 되는 놈이 있었고 뒤쪽에는 슬립링을 통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타려자 방식으로 전기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러면 2번 맞는 내용이고 3번은 로터는 크랭크축 분리와 벨트로 연기를 로터는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안쪽에 로터 한쪽 부분은 풀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풀리는 엔진하고 연결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벨트를 통해서 보통 뭐 V벨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로터의 코일은 브러쉬와 슬립링을 통해서 들어온 여자 전류 그래서 자장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무슨 방식? 타려자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프론트휠 얼라이먼트의 조향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를 또 찾으라 해요. 가장 말이 올해는 가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가장 옳은 것은 1번 언더스테어링이란 조향각을 일정하게 하면서 선햇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학교 운동장에 자동차를 들려보내서 핸들을 끝까지 돌리고 난 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차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러한 특성, 조향 특성, 우리 조향이 이제 스티어링이잖아요. 조향 특성이 뉴트럴 스티어링.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했었고, 어떤 차들은 핸들을 끝까지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OS. 뭐예요? 오버스티어링이죠. 오버스티어링. 그래서 헷갈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놈이 어떻게 안 해가지고 이제 오버스티어링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차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 차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더스티어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하나만 외우면 반대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향 특성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FF 자동차, FR 자동차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선의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은 뭐라고? 언더가 아니고 오버스티어가 되겠죠. 반대로 하게 되면은 선의 반지름이 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뭐 하나 또 첨언하면은 조속에서는 언더스티어링 경향이 있다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오버스티어링 경향이 되는 게 이제 리버스 스티어였죠. 리버스 스티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트 힐 얼레먼트는 조향 링키지 마멸이나 캠버에 의한 토인 경향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은 얼레먼트 바깥쪽에 이제 캠버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건 뭐예요? 캠버가 뭐였어요? 자동차를 정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자동차를 정면으로 봤을 때 우리 차가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노면상으로 원래는 수직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불로 뭘 했다고요?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만들어 놓죠. 그렇죠? 요게 뭐였어요? 아래쪽보다 위쪽이 벌어지게 만드는 게 캠버였습니다. 그렇죠? 캠버는 제가 이제 동전을 탁 돌리게 되면 왱왱왱 돌다가 멈출 때 왱왱왱. 그래서 이제 조향을 좀 좋게 하고 자동차가 차축에 실리면서 얘가 안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차량의 회전, 그쵸? 선해성, 방향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이러한 캠버를 두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얼라이먼트는 다 뭐 정의 캠버 플러스 포지티브 또는 플러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는 0, 그 다음에 네거티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디에서만 그 역할을 해요? 이렇게 플러스 또는 이제 포지티브에서만 역할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예요? 정의 캠버가 되죠. 그러면 이 캠버 때문에 자동차가 진행을 하면 자꾸 바퀴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자꾸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토인이 아니고 토아웃이죠. 그렇죠? 토는 뭐였어요? 엄지발가락. 그렇죠? 엄지발가락의 토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어디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바퀴를 미리 안짱다리로 이렇게 가정해서 그리면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토인, 토아웃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 가면 갈수록 캠버 때문에 뭐가 자꾸 벌어지니까 미리 토인으로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잘못된 내용이고, 3번 차량의 하중과 타이어의 접지 부분의 반작용으로 타이어의 아래쪽 폭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정의 캠버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의 캠버를 두는 게 아니고 이게 반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 캠버를 두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직진 방향의 보건성을 높이려면 정의 캐스터를 둔다 이렇게 했네요. 캐스터는 자동차를 어디서 봤을 때? 예, 옆에서 봤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자동차가 있으면 서스펜션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예요? 캐스터는 뒤쪽으로 가는 게 정의 캐스터. 그 다음에 제로. 이쪽이 이제 음의 캐스터가 되겠죠. 부의 캐스터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면 얘 하는 역할은 뭐예요? 직진성을 줘가지고 직진성 때문에 어떻게 유턴을 하게 되면 내가 핸들을 거꾸로 이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게 뭐예요? 복원성이죠. 그리고 방향성, 선회성, 이런 식의 큰 특징이 있으면 대표적인 거는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복원력 높이 놓으면 당연히 직진성이 좋아야 되겠네. 그러면 더욱더 얘를 뒤로 꺾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를 이제 두 손으로 탈 수 있는 이유가 이 캐스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 얘기도 했었고, 오토바이 얘기도 했었고, 학습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총 무게가 1500kg인 자동차가 일정한 경사각도를 갖는 경사면에서 올라가고 있다. 등판저항이 750이라고 할 때 이 경사면의 경사각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이제 주행저항이라고 그래가지고 크게 이제 전주행저항 4개를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구름저항, 그 다음에 등판저항, 가속저항, 공기저항, 이렇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요 문제네요. 이게 뭐예요? 등판저항. 등판저항은 기본적으로 구름저항이 자동차가 있으면 타이어에 이렇게 이제 우리 하중 W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노면에 마찰 했던 게 뭐였어요? 구름저항은 상수 K. 상수 K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마찰 계수에다가 자동차의 하중을 곱해서 우리 구름저항을 정했는데 이 자동차가 어디로? 네. 오케이. 경사진대를 가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되죠? 오늘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하중은 자동차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하중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기울어져 가지고 하중이 발생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 중력은 또 이렇게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같죠? 그러면 우리 뭐 코사인,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어요? 등판저항은 상수 K에다가 보통 이제 뭐 주어지니까 뭐 하중에다가 어느 만큼? 요 사인 알파만큼. 그렇죠? 요게 이제 각도를 알파를 두게 되면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의 하중이 얼마래요? 얘는 이제 뭐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하중이 1500이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정판 저항이 얘가 얼마래요? 750이래요. 그러면 1500의 2분의 1 값이죠? 2분의 1 값. 우리 수업 시간에 요거 하나는 알아두세요.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계산하기 쉽게. 뭐 사인 30도는 얼마예요? 0.5잖아요. 그렇죠? 사인 30도 0.5예요. 그러면 2분의 1이 뭐 0.5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이 값이 사인 30도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계산이 딱 떨어지거든. 45도 하면은 0.57 뭐 이렇게 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지우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가솔린 엔진 자동차의 사문 촉매 장치에서 환원 반응을 통해 줄이는 배출가스 성분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게 틀리시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이제 배출가스 중에 일부인 배출가스는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블루바이 가스라든지 블로백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일종의 이제 블루바이 가스고, 그 다음에 연료 증발 가스,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연소하고 난 다음에 배기 매니홀드, 그리고 머플러를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나오는 가스를 배기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배기가스는 대표적인 게 CO, HC, NOx 지소산화물 3개가 있었죠. 그러면 얘를 어디로 통과를 시켜요? 배기 엔진 쪽에서 배기 매뉴얼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파이널 머플러까지, 뭐 머플러가 1개짜리, 2개짜리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파이널 머플러까지 배기가스를 내보낼 때 중간에 어떠한 장치를 하나 두게 됐습니다. 그 장치가 뭐였어요? 3원 촉매 장치죠.
바깥쪽에 하우징을 두고 안쪽에 있는 격자 무늬의 세라믹이라든지 일부 금속 합금에다가 뭘 했어요? 백금, 파라둠, 리둠 또는 라둠 또는 백금, 팔라둠 뭐 이렇게도 지금 부르고요. 그러면 산소를 붙여서 유해가스잖아요. 그래서 얘를 삼원 촉매를 거쳐서 뭘 해줘요? 정화를 시켜주게 되죠. 산소를 붙여가지고 CO2와 H2O로 만든 산소를 붙이는 걸 우리가 부를 때 산화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NOx, 요즘에 가장 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NOx에서 산소하고 질소를 분리를 시켜요. 산소를 떼어내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환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산소를 떼어내는, 그러면 뭐 질소하고 뭐 산소 같은 걸로 이제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산화를 시켜주는 건 백금, 파라둠 또는 팔라둠. 그 다음에 산소하고 떨어뜨리는 건 뭐라고요? 환원을 시켜주는 거라 했습니다. 해주는 게 뭐? 리듬 또는 라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렀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하게 되면 환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환원을 통해서 해주는 건 뭐? 질소산화물입니다. 답은 2번이죠. 틀리신 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고이도 방전 정조 등 하이 인텐시티 램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HID 이야기를 했는데, HID 이제 막 인터넷 찾아보면 막 북파 공작가 막 이렇게 막 나온다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HID에 대해서 뭐 최근에는 나오는 자동차는 LED도 많이 나오지만 LED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고급 차량들이 HID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냐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썼던 이제 이렇게 할로겐 램프를 사용을 하겠는데, 이게 우리 텅스턴이잖아요. 텅스턴이 여기 전류의 3대 작용인 뭐 발열작용에 의해 가지고 열이 나면서 우리 빛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러다가 열이 엄청 많이 받은 상황에서 충격이 쿵 가버리면 얘가 툭 끊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못 쓰는 단선이 돼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가격은 좀 고가지만 램프로 우리 벌브라 그러죠. 벌브, 다마, 흔히 말하는 다마 전구에다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쪽에 화합물들을 섞어 가지고 색깔도 여러 개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거리 굉장히 멀리 이렇게 감으로써 요즘에 뭐 개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도 뛰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벌브, 전구. 그 다음에 이제 전구에 이제 고휘도, 많은 전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항상 일정한 전기를 줘야 되는 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그나이터, 불을 붙이는 놈. 그 다음에 불을 붙여줬는데 우리 가스레인지에서 우리가 불 조절을 하는 것처럼 항상 일정하게, 우리가 이제 가스레인지 3개가 있으면 우리 3단으로 틀으면 항상 그 불이 나오는 것처럼 일정한 전기를 주기 위해서 발라스트라는 이런 장치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구, 이그나이터, 발라스트 이러한 3개의 구성품으로 써가지고 기존에 있던 할로겐 램프보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있었는 부분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도 많이 풀어봤었고, 일단은 기본적인 특성이 일단 전력 소모가 일단 적습니다. 작은 전기로도 굉장히, 할로겐 램프가 그러한 동일하게 조사거리라든지 밝기로 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얘는 동일한 전기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불 붙여가지고 고전압을 유기를 시켜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조금 작은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조금 뭐 단점으로는 좀 뭐 비싸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파손이 없죠. 안에 뭐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조사거리가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 이제 이런 거 개조해 놓은 차들 뒤에 보면 굉장히 막 눈이 막 부시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요 뭐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건 전혀 지장이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할로겐 전구에 비해서 조사 결이가 굉장히 좋다 했습니다. 그래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할로겐 전구에 비해서 수명이 향상됩니다. 왜? 필라멘트가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안에 필라멘트가 없으니까 당연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번 할로겐 전구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작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플라즈마 방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화학적인 안쪽에 벌브 쪽에 뭐 화합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내용이네. 그러면 찾으면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크게 이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저항의 접속 방법 중 병렬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이제 내용이 그대로 있죠. 저항을 일자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우리가 직렬 연결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게 병렬 연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은 합성 저항이 R은 얘가 이제 R1, R2라고 하면 R1 플러스 R2 뚜뚜뚜뚜 이렇게 갔었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R분의 1은 R분의 1 1 플러스 R분의 2 플러스 쭉쭉쭉쭉 이렇게 나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병렬 연결을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항값은 요 한 개 전기보다 한 개의 저항보다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 왜? 분모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찾게 되면 답은 일단은 뭐 디귿은 병렬 연결에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은 전기가 이렇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때 여기하고 여기 흐르는 전압이 같게 되죠. 같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직렬 연결 같은 경우는 저항을 거치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동일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얘는 직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합성저항은 리을 같은 경우는 합성저항은 두 개의 합하고 같네요. 얘는 분모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합하고 같은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직렬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 답은 니은 디귿 찾으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제한 차동 기어 장치 LSD가 작동할 때의 장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또 뭐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않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냐면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은 뭐 차동 제한 장치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차동 제한 장치는 기본적으로는 뭐에 대한 차동을 해주는 거예요? 차동, 달을 찾자입니다. 달을 찾자. 그렇죠? 자동차가 회전을 하게 되면 앞바퀴는 에커먼 장토식의 조향 원리에 의해서 D차축 중심의 한 점에서, 구심점 한 점에서 각도를 두고 어떻게 회전을 시킨다고요? 그렇죠? 안쪽 게 많이 꺾여야지 바깥쪽 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이게 에커먼 장토식의 조향 원리잖아요. 근데 뒷바퀴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각도 변화가 안 되니까 여기에 다르게 돌릴 수 있는 무슨 기어? 디퍼런셜 기어. 차동 달을 찾자 써서, 차동 기어를 써서 뭐 렉과 피니언의 원리. 그렇죠? 피니언 기어와
링기어가 있고 중간에 차동 장치, 차동 피년 기어, 차동 사이드 기어를 이렇게 두죠. 기어를. 그리고 차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양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앞바퀴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얘가 도는 만큼 얘는 더 많이 돌아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렉과 피년의 원리를 통해서 저쪽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기어를 이렇게 움직이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회전을 많이 하는 만큼 얘 회전을 줄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차동 기어 장치였습니다. 그렇죠? 상세 설명은 상장하고. 근데 이 장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얘가 땅에서 동일한 노면에서 굴러갈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노면의 마찰력이 틀려지는 부분, 뭐 옛날로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웅덩이 빠지거나 하면 마찰이 틀려지죠. 마찰이 틀려지게 되면 이 마찰력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얘로 가지 않고 다 이쪽으로 몰려버려서 이 웅덩이를 못 빠져나오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얘를 마찰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리미티드 차죠. 뭐 논슬립 방식이라 그래가 우리가 뭐 디스크도 쓰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구 클러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어를 맞물리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안 간 동력을 이쪽으로만 이제 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이쪽으로도 동력을 전달을 해가지고 웅덩이를 빠져나오거나 미끄러운 노면 또는 좌우에 마찰력이 달라지게 되는 노면일 경우에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LSD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TCS라든지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이제 VDC가 이제 TCS, ABS를 같이 이제 뭐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ABS가 다 이제 각각의 EBD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바퀴를 또 제어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4휠 드라이브, 뭐 H매틱, 현대자동차 H매틱이라든지 뭐 BMW 4매틱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바퀴에 각각의 회전수를 검출을 해 가지고 이러한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LSD에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차가 서 있을 때 이제 약간 가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웅덩이에서 웽 달리고 있는 와중에 슬립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 정지하고 있을 때 출발 웅덩이 같은 거 빠져 있거나 또는 서행으로 출발을 할 때 발진이라든지 정지되어 있다가 발진을 하든지 서행할 때 이런 문제들이 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걸로 주안점으로 삼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1번 곡선 주행을 할 때 안정성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은 요거는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요, 아무런 샤시 전자장치가 발전을 하더라도 조금은 도움될 수도 있지만 모든 자동차가 고속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성이 좋다는 거는 일단은 조금 어폐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세모로 일단 가정을 하게 되면 이 LSD나 TCS의 역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곡선 주행할 때 좌우 바퀴에 회전수 검출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TCS에 우리 슬립 제어라든지 트레이스 제어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때 일부분 안정성을 부과를 시켜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일단 세모로 해놓고 일단 답은 1번이긴 한데 세모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처럼 2개는 아예 아니야. 근데 2개 정도가 이제 선지가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어의 미끄럼이 방지가 돼야 타이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3번에
요철 노면을 주행할 때 뒷부분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 요철이라면 약간 울퉁불퉁한 게 우리 탁 같은 거 넘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뒤쪽이 이제 이렇게 뒤틀리는 거는요. 뒤틀리는 건 고속 주행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뭐 애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차가 이제 막 제어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우리 피스테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속일 때 약간 요철을 넘게 되면 바퀴하고 노면하고 결론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주행을 하거나 정지를 할 때는 타이어하고 노면하고 마찰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마찰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뒷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럭 같은 거 타신 분들 이제 뒤에 짐을 하시고 약간 이제 좀 뭐라 그러죠? 울퉁불퉁한 요철을 넘게 되면 약간 차가 많이 좀 뒤쪽이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찰력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왜? 약간 이게 자동차가 뜨니까 고속으로 해가지고 뜰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같이 뜨겠죠. 요철 있는 데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란 피시테일보다 저속에서 요 마찰력 때문에 이제 실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도 세모. 그 다음에 4번은 미끄러 놓으면서 출발이 쉽다. 그래서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발진하고 저속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LSD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3번하고 1번하고 이렇게 약간 세모야. 그렇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1번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왜? 가장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장치들이. 특히 요즘에 나오는 샤시 전자 제어를 사용을 하는 뭐 VDC라든지 TCS라든지 이러한 장치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포메텍이라든지 AT트락이라든지 우리 폴 드라이브 있죠. 기계적으로 쓰는 거 말고 ABS 힐 스피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4개의 바퀴에 토크라든지 회전수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우리 자동차잖아요. 그러한 자동차가 아닌 LSD이기 때문에 그래요. LSD.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굳이 고른다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고속주행 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의 서행이라든지 출발 때 사용하는 거니까 고속주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의 피스톤 링 플러터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네. 결론적으로는 두 개는 완전 답이 아닌 거고 두 개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링 플러터는 우리가 링이 이렇게 되어 있죠. 피스톤의 헤드, 그 다음에 랜드, 링홈. 보통 이제 뭐 3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1번 링, 압축 링이 있고 1번, 2번 링, 그 다음에 3번 링은 우리 오일 링을 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피스톤이 상하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이 피스톤이 바깥쪽에 있는 실린더를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미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피스톤이 빠른 고속으로 왕복 운동을 방향을 바꾸면서 그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피스톤 링이 떨어버리는 게 이제 링 플러터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링 플러터 현상. 자, 그러면 링 플러터 현상을 먼저 의미를 알고 계시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지하는 방법. 링 이음부는 배합이 적으므로 링 이음부의 면압의 분포를 높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를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힘이 작아서 얘가 떨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밀어주는 힘, 면압을 높여주게 되면 방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실린더백에서 긁어내린 윤활유를 배출시킬 수 있는 홈을 랜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링홈이 우리 여기 있는 게 이제 링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처럼 우리 이제 피스톤 핀에도 오일도 일부분 좀 공급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로 밀어줘야 되는데 오일이 우리 링의 이제 호흡 자금 같은 거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일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제 붕 뜨는 느낌. 우리 이제 하이드로플레이닝 현상, 우리 수막 현상처럼 릭이 이제 붕 뜨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일을 갖다가 이렇게 홈을 넣어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좀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2번도 답이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피스톤링의 지름 방향의 폭을 좁게 하여 링의 장력과 면압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닌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얇은 링을 사용하여 링의 무게를 줄여 관성력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얇은 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가 지 혼자 링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러면 더 잘 떨어버리겠죠. 흔히 말하는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은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3번, 문제 10번에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는 게 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개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이러한 좀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삼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셨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까지 2022년도 우리 서울시 자동차 구조 원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